추석 귀향버스 노인들을 폭행하다가 웬 예쁜 여자가 끼어든다며 성희롱하던 무장강도 양아치들. 하지만 그녀의 정체는 바로 해병대 최정예 특수부대 여군 중령이었고 이것은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 조폭놈들의 비참한 최후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안의 심장부 포항. 쇳물보다 뜨거운 열정과 강철보다 단단한 자부심으로 무장한 해병들의 함성이 파도 소리를 집어삼키는 곳. 해병대 제1사단, 그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들만이 모인다는 제1수색대대의 연병장은 가을 햇살 아래 땀과 흙먼지로 자욱했다. 방금 전까지 고강도 대테러 종합훈련을 지휘하던 작전참모 강유진 중령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앞에서 10년은 젊은 대원들조차 숨을 죽였다. 15년의 군 생활. 아프가니스탄 파병부터 각종 기밀작전의 최전선까지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군복을 입은 그녀는 살아있는 전설이자 움직이는 강철 그 자체였다. 훈련 종료를 선언한 유진은 잠시 지휘 통제탑에 올라 숨을 골랐다. 화약 냄새와 땀 냄새가 밴 공기를 들이마시며 저 멀리 펼쳐진 동해를 바라보았다. 늘 긴장으로 팽팽하던 그녀의 얼굴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내일부터는 짧은 추석 휴가. 매일같이 총성과 흙먼지 속에서 살던 그녀가 온전한 딸 강유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관사로 돌아온 그녀는 익숙하게 전투복을 벗었다. 거친 위장 무늬의 전투복이 벗겨지자 고된 훈련으로 다져진 탄탄하면서도 유려한 곡선의 몸이 드러났다. 앳된 얼굴과 대조되는 몸 곳곳의 희미한 흉터들은 그녀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말해주는 훈장이었다. 그녀는 전투복을 각 잡아 개어놓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수수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군화 대신 가벼운 운동화를 신자 비로소 땅에 발을 딛는 느낌이 들었다. 어깨에 맨 가방에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고른 부모님의 겨울 내의와 홍삼 진액 세트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은 귀성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유진은 영덕행 푯말 아래 길게 늘어선 줄의 끝에 조용히 섰다. 그녀의 수수한 차림과 청순한 외모는 방금 전까지 연병장을 호령하던 지휘관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마침내 도착한 버스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시골 버스였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자리를 잡자 버스 안은 이미 고향의 정겨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마다 손에 든 선물 꾸러미, 갓 쪄낸 송편을 나누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손주의 재롱을 자랑하는 할아버지의 떠들썩한 목소리. 유진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차창으로 스며드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 그리고 사람들의 온기가 어우러져 더없이 평화로운 명절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이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난 15년간 기꺼이 괴물이 되었던 스스로의 삶을 잠시 반추했다. 버스가 한적한 7번 국도를 따라 달리며 동해의 눈부신 풍경을 펼쳐내던 순간 그 평화로운 교향곡의 불협화음이 끼어들었다. 버스 중앙에 앉아있던 건장한 남자 둘이 스르륵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눈빛은 명절의 설렘과는 거리가 먼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그것이었다. 한 명이 운전기사에게 다가가 옆구리에 날카로운 것을 들이밀었고 다른 한 명은 버스 뒤편에 서서 비상용 망치로 차창을 깨트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들 조용히 하고 가지고 있는 현금, 귀금 속 전부 꺼내. 늙은이들 쌈짓돈까지 싹 다 꺼내. 우악스러운 고함이 버스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순식간에 정겨움은 공포로 변했다. 겁에 질린 아이의 울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비명이 뒤섞였다.
주동자로 보이는 칼자국 얼굴의 남자가 유진의 옆자리에 앉은 송영감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챘다. 송영감이 쥐고 있던 손주에게 줄 장난감 로봇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이 늙은이가 빨리 안 꺼내. 돼지고 싶어. 송영감이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본 순간 유진의 동공이 미세하게 수축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고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느껴졌다. 수백 번의 실전에서 겪었던 전투 직전의 아드레날린 분비였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다. 버스 안에는 노약자들이 가득했다.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상황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선생님들, 돈이 필요하시면 곱게 말씀하십시오. 어르신들께 이러는 건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가진 돈을 다 드릴 테니 이분들은 그만 보내주시죠. 침착하고 맑게 울리는 유진의 목소리에 강도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그들은 가녀려 보이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갓잔타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오호라, 예쁜 아가씨가 기사도 정신이 투철하네. 근데 아가씨,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은데 이런 촌 구석에 처박혀 있기 아깝지 않아? 다른 강도 하나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다. 불쾌한 시선이 노골적으로 그녀의 몸을 훑었다. 오빠들이랑 좋은 데 가서 놀면 이 버스에 있는 돈보다 훨씬 많이 벌게 해줄게. 어때? 성희롱 섞인 역겨운 말. 유진의 눈빛은 순간 영하 30도의 혹한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이미 눈앞의 적들에 대한 모든 분석을 끝낸 상태였다. 두 명 모두 오른손잡이, 주 무기는 단검, 그러나 훈련받지 않은 막싸움꾼. 제압까지 3초. 하지만 인질이 문제였다. 강도가 방심한 채 희롱을 계속하며 보란듯이 송영감의 목에 칼을 겨누는 찰나. 유진은 겁에 질려 운전대만 붙잡고 있는 버스 기사와 백미러를 통해 눈을 맞췄다. 짧은 순간 그녀는 입모양으로 똑똑히 말했다. 급정거. 베테랑 버스 기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확신을 읽었다. 그는 모든 것을 건다는 심정으로 운전대를 꽉 쥐었다. 인연이 감히 어딜 쳐다봐. 눈가를 파버릴까 보다. 강도가 유진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든 바로 그 순간. 기이그. 버스가 포효하듯 굉음을 내며 급정거했다. 엄청난 관성에 승객들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두 강도는 균형을 잃고 맥없이 버스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유진에게는 찰나의 시간, 바로 그 1초면 충분했다. 그녀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튀어나갔다. 먼저 송영감을 위협하던 강도에게 접근, 그의 손목 관절을 정확히 꺾어 칼을 떨어뜨리게 함과 동시에 팔꿈치로 턱에 급소를 올려쳤다. 끄하는 비명과 함께 강도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다른 강도가 욕설을 내뱉으며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지만 유진은 이미 그의 동선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낮춰 그의 발목을 낚아채 넘어뜨린 뒤 그의 어깨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양팔을 등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뼈가 어긋나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은 단 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버스 안은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상황을 파악한 승객들 사이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유진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제압된 강도들을 그들이 승객들을 묶으려 했던 케이블 타이로 단단히 결박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지갑과 돈을 하나하나 주워 주인들에게 돌려주었다. 송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유진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이것이 자신이 군복을 입는 이유라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피로 물들 뻔했던 추석 귀향길은 한 명의 강인한 해병에 의해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그러나 유진은 결박된 강도들의 증오에 찬 눈빛을 보며 직감했다. 이것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더 끈질기고 추악한 악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강도들을 인계하고 참고인 조사를 마친 유진은 예정보다 훨씬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부모님이 계신 영덕의 작은 어촌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짠내 섞인 밤바람과 멀리서 들려오는 기러기 소리,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딸을 기다리느라 발을 동동 구르던 늙은 부모님의 모습. 유진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평범한 딸의 얼굴로 돌아가 부모님의 품에 안겼다. 푸짐하게 차려진 추석 음식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하며 버스에서의 일은 잊은 듯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송편을 빚던 그날 밤 갑자기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거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놀란 어머니의 비명과 함께 굵직한 돌멩이 하나가 거실 바닥에 나뒹굴었다. 유진은 반사적으로 부모님을 자신의 등 뒤로 감싸며 창밖의 어둠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으로 집어든 돌멩이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휘갈겨 쓴 종이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다. 내년 때문에 우리 식구가 잡혀갔다. 입 닥치고 조용히 살지 않으면 다음엔 돌멩이가 아니라 내 부모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 섬뜩한 경고. 단순한 보복 협박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배후에 더 거대한 조직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선전포고였다. 부모님의 안전이 자신의 눈앞에서 위협받는 상황. 유진의 눈빛은 다시 전장의 지휘관으로 돌아갔다. 평화로운 휴가는 끝났다. 이제부터는 전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사건을 미적지근한 경찰 수사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의 이름으로 저들을 심판하기엔 너무 더디고 그 사이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유진은 부모님을 안심시킨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군용 보안 통신이 가능한 특수 단말기를 꺼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에게 연락했다. 해병대 수색대 시절 통신 및 정보전을 담당하며 자신의 등 뒤를 수없이 지켜줬던 옛 전우 백도현. 지옥 같은 훈련과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 속에서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던 유일한 파트너였다. 전역 후 그는 자신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사이버 보안업체 타키온을 설립하여 업계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도현아, 나다. 강유진. 휴가 중에 미안하다. 부탁할 게 있다. 언제나 유쾌하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던 백도현이었지만 유진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운 분노와 다급함을 감지한 순간 그의 목소리도 진지하게 가라앉았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어떤 미친놈들이 우리 강 중령님 명절 휴가를 망쳐놨어. 좌표 찍어. 그놈들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에 지운 흑역사 사진까지 전부 뽑아줄 테니까. 백도현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밀했다. 그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여 버스 강도들의 신상 정보를 빼내는 것을 시작으로 그들의 통화 기록과 SNS, 금융거래 내역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거대한 어둠의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집요한 탐사와 같았다. 수많은 디지털의 강줄기 속에서 백도현은 마침내 거대한 댐의 이름을 찾아냈다. 모든 흔적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포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사 명진건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 마테오. 백도현이 유진에게 보내온 자료에는 마테오라는 인물의 두 얼굴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언론에 비친 그는 불우이웃을 돕고 지역 사회 발전에 힘쓰는 존경받는 기업가였지만
그 이면에는 폭력 조직 동해파를 흡수하여 자신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행동대로 삼고 고리의 사체와 불법 용역을 동원해 약자들을 착취하여 불을 쌓아온 악의 화신이었다. 최근 명진건설이 추진하는 영덕 해안풍력발전소 건설 부지에서 버티는 노인들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버스 강도 사건은 마을 전체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비열한 수법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오른 마테오의 인자한 미소를 노려보았다. 그 위선적인 웃음 뒤에 숨겨진 탐욕과 잔혹함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법의 이름 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약자들을 지키고 지역 사회를 좀먹는 거대한 독버섯을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유진은 백도현에게 마테오와 명진건설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황덕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사냥감을 확인했다. 다음은 사냥의 시간이었다. 마테오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진은 정면 공격이 아닌 내부 균열을 공략하기로 했다. 아무리 견고한 성벽이라도 가장 작은 균열에서부터 붕괴는 시작되는 법이다. 백도현의 집요한 추적 결과 마테오의 충직한 사냥개처럼 보였던 행동대장 황덕배에게서 결정적인 약점이 발견되었다. 그는 조직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거액의 빚까지 져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마테오 앞에서는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지만 뒤로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배신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이놈이다. 유진은 황덕배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그녀는 백도현을 통해 여러 개의 가상 IP를 거쳐 황덕배에게 익명으로 접근했다. 마치 마테오와 적대 관계에 있는 경쟁 조직의 정보원인 것처럼 위장하여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던졌다. 마테오 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을 가지고 넘어와라. 당신이 진 도박 빚의 10배를 현금으로 주겠다. 당신의 안전한 해외 도피까지 책임져 주겠다. 물론 마테오의 비자금 장부 같은 것은 실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도박 빚의 목까지 차오른 황덕배에게는 사실 여부를 따질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인생을 역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가짜 장부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마테오를 배신하고 큰돈을 챙겨 필리핀으로 도망갈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황덕배가 미끼를 무는 것을 확인한 유진은 동시에 두 번째 작전을 실행했다. 이번에는 마테오에게 접근했다. 마찬가지로 익명의 제보 형식을 빌려 그의 편집증과 의심을 자극할 정보를 흘렸다. 당신이 가장 믿는 게 황덕배가 당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를 들고 경쟁 조직과 거래하려 한다. 오늘 밤 11시 영덕항 제3폐 냉동 창고. 그는 당신의 뒤통수를 치고 필리핀으로 뜰 준비를 마쳤다. 마테오는 경노했다. 세상에서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 바로 배신이었다. 한때 자신의 발을 핥던 개가 감히 주인을 물려고 한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배신자를 처단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은 유진이 설계한 비정한 연극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약속된 날 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영덕항. 버려진 제3냉동 창고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황덕배는 가짜 장부가 든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초조하게 거래 상대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돈다발이 아니라 지옥의 사신처럼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의 마테오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덕배야. 내가 너를 거둬서 사람 만들어줬는데 내가 감히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마테오의 지하실 동굴처럼 울리는 나지막한 목소리에 황덕배는 사색이 되어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함정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변명은 마테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마테오는 차 트렁크에서 자신이 아끼는 골프채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되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와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 황덕배의 처절한 비명이 텅 빈 창고 안을 가득 메웠다. 이 모든 광경을 유진은 약 200m 떨어진 반대편 수산물 가공 공장 옥상에서 고성능 야간 투시경이 장착된 캠코더로 녹화하고 있었다. 빗소리마저 집어삼키는 처절한 폭력의 현장. 마테오가 자신의 손으로 충직했던 부하를 파멸시키는 완벽한 증거 영상이었다. 비정한 조직의 생리를 이용하여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그녀의 첫 번째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었다. 녹화를 마치고 장비를 챙기던 바로 그 순간 유진의 날카로운 감각이 등 뒤에서 서늘한 시선을 감지했다. 군 생활 내내 그녀의 생명을 지켜준 훈련된 감각이었다. 또 다른 존재.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몸을 숨기고 그쪽을 향해 스코프를 돌렸다. 저 멀리 낡은 트럭 뒤에 몸을 숨긴 채 냉동 창고를 주시하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는 경찰의 전술 조끼도 마테오 부하들의 조잡한 복장도 아니었다. 그 역시 마테오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오랫동안 그를 추적해온 외로운 늑대일까? 유진은 자신이 짜놓은 이 치밀한 판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변수가 아군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적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의 심장을 다시 긴장하게 만들었다. 영덕항의 비릿한 갯내음과 핏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냉동 창고. 그곳에서 강유진이라는 미지의 설계자를 직감한 최정훈 경감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밤을 꼬박 새웠다. 그의 낡은 책상 위에는 지난 5년간 먼지만 쌓여가던 명진건설 마테오 관련 내사 기록 파일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파일 맨 위에는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지금의 자신보다 젊은 시절 정복을 늠름하게 차려입은 아버지와 어린 최정훈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포항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난 강력계 형사였다. 마테오가 지금의 제국을 건설하기 전 그가 지역 조폭과 결탁하여 상인들을 내쫓고 재개발 부지를 헐값에 삼키려 할 때 유일하게 그의 앞을 막아섰던 사람이 바로 최정훈의 아버지였다. 하지만 거대한 자본과 부패한 권력의 카르텔 앞에서 정의는 무력했다. 아버지는 의문의 뇌물수수 혐의를 뒤집어 쓴 채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었고 그 충격과 울분을 이기지 못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정훈에게 마테오를 잡는 것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닌 아버지의 찢겨진 명예를 되찾고 자신의 무너진 세상을 바로 세우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최정훈은 버스 강도 사건 보고서를 다시 펼쳤다. 해병대 중령 강유진.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이력과 비범한 상황 대처 능력. 그리고 냉동 창고에서 목격했던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던 그 프로페셔널한 실루엣. 모든 퍼즐 조각이 강유진이라는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졌지만 자신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마테오의 귀가 곳곳에 심어져 있는 경찰 내부 정보망을 피해 비공식적인 경로로 강유진의 행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강유진은 부모님 댁에 머물며 백도현과 함께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황덕배 폭행 영상은 마테오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카드였지만 지금 터뜨리기엔 너무 일렀다. 마테오는 분명 황덕배를 숨기거나 제거하고 돈과 권력으로 증거를 무력화시킬 것이다. 유진은 먼저 마테오의 가장 단단한 갑옷, 즉 존경받는 기업가라는 사회적 가면을 벗겨내기로 결심했다.
백도현은 밤낮으로 명진건설이 지난 10년간 벌여온 온갖 비리의 증거들을 수집했다. 노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 계약서, 차명으로 강탈한 토지 등기부 등본, 용역 깡패들의 폭행 증거 영상들. 유진은 이 자료들을 그냥 언론에 넘기지 않았다. 그녀는 백도현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집요하고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기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 추적자 김민준에게 익명으로 모든 자료를 전송했다.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며칠 뒤 김민준 기자가 진행하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두 얼굴의 기업가 마테오 회장의 추악한 왕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되었다. 방송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선량한 미소 뒤에 감춰졌던 마테오의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이 들끓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마테오에 대한 비난과 성토의 장이 되었고 명진건설의 주가는 폭락했으면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그의 성에 대중의 분노라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그때 최정훈이 마침내 유진의 연락처를 알아내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강유진 중령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덕 축산항 방파제에서 오늘 밤 10시에 뵙고 싶습니다. 약속된 시간, 거센 파도가 부딪혀 하얀 포마를 만들어내는 방파제 끝에 두 사람이 마주섰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최정훈이었다. 냉동 창고에 있었던 거 당신 맞지? 그리고 이번 언론 보도 그것도 당신 짓이고. 유진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바다처럼 깊고 고요한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최정훈은 자신의 아버지가 담긴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5년 전 마테오의 비리를 파헤치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입니다. 나한테 마테오는 그냥 범죄자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전부 걸어야 할 목표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된 분노와 슬픔. 유진은 그에게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아픔을 보았다. 그녀는 경찰이라는 조직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눈앞의 형사 최정훈이라는 개인은 믿어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도권은 쉽게 넘겨줄 수 없었다. 제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하려는지 궁금하시겠죠? 하지만 당신이 날 도울 수 있습니까? 당신들 조직 안에도 마테오의 개들이 득실거릴 텐데. 그래서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가진 방법, 당신이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법의 바깥에서 칼을 휘두른다면 나는 법의 안에서 그놈의 목에 밧줄을 걸겠습니다. 서로의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최정훈의 절박한 외침에 한참을 침묵하던 유진이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동맹을 맺죠. 하지만 이건 믿음의 동맹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동맹입니다. 내가 가진 결정적 증거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에게 넘길 겁니다. 그때까지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마테오의 숨통을 조이세요. 서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그림자처럼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법의 경계선에 선 형사와 법의 바깥에 선 군인의 위험하고 불편한 동맹이 맺어졌다. 두 마리의 외로운 늑대가 공동의 적을 사냥하기 위해 처음으로 서로의 등을 마주댄 순간이었다. 최정훈은 유진과의 동맹 이후 언론 보도로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업고 마테오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마테오는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강력한 방패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을 꾸려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검찰과 경찰 고위층에 포진된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수사를 방해했다. 최정훈의 수사팀은 번번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거나 핵심 증인들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외압에 부딪혔다. 시간은 마테오의 편인 것처럼 보였다. 유진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법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이제는 마테오 제국의 심장을 직접 타격할 때라고 판단했다.
바로 그의 모든 권력과 영향력의 원천인 돈줄이었다. 아무리 막강한 성이라도 자양분을 공급하는 뿌리가 잘리면 썩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도현아, 전쟁 2단계다. 목표는 명진건설의 자금원 완전 차단. 마테오를 알거지로 만들어버리자. 유진의 요청에 백도현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번 목표는 명진건설의 내부 회계망과 마테오가 수십 년간 관리해온 차명계좌 네트워크였다. 그것은 철옹성과도 같았다. 수십 개의 방화벽과 암호화 시스템, 그리고 역추적을 방해하는 디지털 트랩으로 중무장되어 있었다. 백도현과 그의 팀원들은 며칠 밤낮으로 잠도 잊은 채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마침내 백도현의 모니터에 하나의 좌표가 떠올랐다. 찾았다. 이 자식, 모든 검은 돈을 한 곳에 모아두고 있었어. 현금으로. 마테오의 비밀 금고는 포항 구룡포, 지금은 가동을 멈춘 폐수산물 가공 공장 지하에 위장된 거대한 벙커였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그동안 정관계에 뿌린 뇌물장부 원본이 그곳에 잠들어 있었다. 유진은 즉시 이 정보를 최정훈에게 알렸다. 하지만 단순한 압수수색으로는 부족했다. 마테오는 분명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것이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게 만들어야 했다. 유진은 치밀한 다단계 함정을 설계했다. 첫째, 백도현이 명진건설의 경쟁사 IP로 위장하여 구룡포 비밀 금고의 위치를 알고 있다. 조만간 전부 털러가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마테오의 최측근에게 보냈다. 둘째, 유진은 최정훈을 통해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국세청의 한 조사팀장에게 명진건설의 대규모 현금 탈세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하게 했다. 셋째, 백도현은 금융감독원의 전산망에 합법적인 경로로 접근하여 마테오의 차명계좌 중 일부에 대한 거래 정지를 유도하는 가짜 위험 신호를 발생시켰다. 경쟁 조직의 습격 위협, 국세청의 압박, 금융계좌 동결 가능성.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마테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이자 약점의 총집합인 비밀 금고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현금과 장부를 다른 안전가옥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바로 유진이 파놓은 함정의 마지막 단계였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늦은 밤, 구룡포 폐공장은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유진과 최정훈, 그리고 최정훈이 가장 신뢰하는 소수의 광수대 팀원들이 공장 주변에 잠복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마침내 육중한 트럭 여러 대가 공장 안으로 들어섰고 마테오의 부하들이 거대한 돈가방을 쉴 새 없이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모든 돈가방이 트럭에 실리고 이제 막 공장을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 움직이지 마.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다. 최정훈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경찰 특공대가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다. 혼비백산한 마테오의 부하들은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모두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트럭 안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양의 5만 원권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마테오의 죄악이 빼곡히 적힌 장부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마테오의 검은 왕국이 하룻밤 사이에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다. 비록 마테오 본인은 현장에 없어 체포를 면했지만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돈줄을 송두리째 강탈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그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선량한 기업가의 가면을 쓸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감히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모든 것을 망쳐버린 그 여자 강유진이 있다는 것을 짐승 같은 직감으로 알아챘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시뻘게 충혈되었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지옥의 밑바닥에서나 들을 법한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그 계집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와. 숨통을 끊어놓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게 만들어야겠다. 돈줄이 끊긴 마테오의 분노는 맹목적인 파괴욕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계산적인 사업가가 아닌 모든 것을 잃은 상처 입은 야수였다. 그의 마지막 복수는 유진이 가진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것을 겨냥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 딸이 곧 부대로 복귀한다는 생각에 섭섭한 마음으로 집 앞 텃밭을 가꾸고 있던 유진의 아버지는 순식간에 들이닥친 검은 그림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납치당했다. 평생을 거친 바다와 싸워온 강인한 어부였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전문 납치범들 앞에서는 저항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처절한 비명 소리를 뒤로한 채 그는 검은 승합차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잠시 바닷가에 나가 마음을 정리하고 있던 유진은 어머니의 비명에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달려왔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쑥대밭이 된 마당과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우는 어머니, 그리고 대문 앞에 잔인하게 던져져 있는 하나의 물건이었다. 아버지께서 늘 입고 다니시던 낡은 작업 조끼. 그리고 그 위에는 피로 적신 듯한 붉은 글씨로 쓰인 메시지가 놓여 있었다. 내 아비의 목숨이 아깝거든 오늘 밤 자정까지 혼자 월미도로 와라. 감히 경찰을 부르거나 꼼수를 부리면 토막난 시체를 동해 바다에 던져주마. 월미도. 하지만 메시지에 적힌 장소는 인천의 유명한 유원지가 아니었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이었으나 지금은 가동을 멈추고 거대한 산업 폐허로 변해버린 포항제철소의 옛 구역, 월미도 지구였다. 복잡한 파이프라인과 거대한 용광로, 버려진 건물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그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히 통제된 마테오가 선택한 마지막 결전의 무대였다. 아버지의 피 묻은 옷을 움켜쥔 유진의 온몸이 분노로 가늘게 떨렸다. 슬픔과 공포가 온몸을 덮쳤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것이 그녀의 심장에서 끓어올랐다. 그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살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군인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를 구해야 하는 딸이었다. 슬픔에 잠식당할 시간은 단 1초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치명적인 군사작전 계획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유진은 즉시 최정훈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마테오가 우리 아버지를 납치했습니다. 믿기는 접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월미도 제철소 외곽을 당신의 병력으로 완벽하게 포위해 주십시오.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단 2사람에게 비상호출을 보냈다. 정보전의 귀재 백도현. 그리고 해병대 수색대 시절 폭파 및 침투의 1인자로 불렸던 권기태. 권기태는 전역 후 군에 납품하는 특수장비 제작 업체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옛 전우의 위기 앞에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왔다. 권기태의 비밀스러운 작업장. 3명의 옛 전우가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백도현은 노트북을 펼쳐 해킹한 제철소의 내부 설계도와 위성사진을 벽에 띄웠다. 놈들의 예상 매복 지점은 총 12곳. 중앙 관제실에 인지를 붙잡아 두고 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권기태는 자신이 직접 개발한 비살상 특수 연막탄과 섬광탄, 그리고 소형 드론 등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정문 돌파는 자살 행위야. 놈들의 시야와 통신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만든 길로 들어가야 해. 작전명 추석의 마지막 밤. 목표 인질 구출 및 적 완전 섬멸.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한다. 유진의 나지막한 목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 조용히 막을 올렸다. 한때 조국을 지키기 위해 뭉쳤던 해병대 최정예 요원들이
이제는 한 여자의 아버지를 구하고 사회의 악을 뿌리 뽑기 위해 다시 한번 의기투합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월미도 제철소. 붉게 녹슨 거대한 용광로가 마치 지옥의 아가리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가리 속으로 3마리의 검은 표범이 소리 없이 스며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밤에 장막이 내린 포항 월미도 제철소는 마치 태고의 거인이 잠들어 있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용광로들은 붉은 녹으로 뒤덮인 채 침묵하고 있었고, 거미줄처럼 얽힌 파이프라인과 철골 구조물들은 기괴한 그림자를 땅 위로 들이우고 있었다. 간헐적으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헐거운 철판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마치 죽은 거인의 마지막 신음처럼 들렸다. 이곳은 인간이 만들어낸 강철의 무덤이자 오늘 밤 마테오가 선택한 자신의 무덤이 될 장소였다. 제철소 외곽,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 속에서 최정훈 경감과 그의 정예팀은 모든 소음과 빛을 차단한 채 조용히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의 무전기에서는 오직 나뭇잎 스치는 소리 같은 미세한 기척만이 들려왔다. 그는 지금 경찰로서의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정식 보고 절차도 상부의 허가도 없는 독단적인 작전. 만약 실패한다면 그는 옷을 벗는 것을 넘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강철 같던 여인의 애끓는 분노를 그는 잊을 수 없었다. 오늘 밤 그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한 아버지의 복수를 돕는 동지가 되기로 결심했다. 한편 제철소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 유진, 백도현, 권기태는 작전 개시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침투 경로는 마테오의 부하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곳, 수십 년 전 폐쇄된 지하 폐수 처리 터널이었다. 권기태가 특수 제작한 절단기로 녹슨 철제 맨홀 뚜껑을 소리 없이 잘라내자 축축하고 역한 하수구 냄새가 훅 끼쳐왔다. 유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내렸다. 차가운 오물이 발목을 적셨지만 그녀의 신경은 오직 전방의 적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의 지휘 본부는 제철소에서 약 2km 떨어진 언덕에 위장된 백도현의 작전 차량이었다. 차량 내부는 수많은 모니터와 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백도현은 미리 띄워놓은 스텔스 드론이 보내오는 열 감지 영상과 해킹한 제철소의 낡은 CCTV 시스템 그리고 내부 설계도를 동시에 확인하며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유진과 권기태의 인이어인의 이어폰으로 흘러들어왔다. 터널 끝에서 10m 전방 수직 사다리. 그 위가 비구역 변전실이다. 순찰조 2명이 15분 간격으로 해당 구역을 지나간다. 현재 시간 기준 앞으로 8분 남았다. 유진과 권기태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서로의 숨소리와 백도현의 목소리에 의지한 채 그들은 소리 없이 전진했다. 마침내 수직 사다리 앞에 도착한 권기태는 가방에서 자신이 직접 개발한 소형 EMP 전자기 펄스 장치를 꺼냈다. 제철소의 모든 전력과 통신 시스템을 일시에 마비시킬 비장의 무기였다. 그는 변전실의 가장 취약한 지점에 장치를 부착하고 원격 기폭 장치를 손에 쥔 채 유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유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온 신경을 곤두세워 제철소 내부의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마테오 부하들의 잡담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들려오는 듯한 아버지의 희미한 기척. 그녀는 기폭장치를 든 권기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시작하라는 신호였다. 작전 개시. 권기태가 기폭장치의 버튼을 누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과 빛이 일순간에 사라졌다. 웅 하는 낮은 저주파음과 함께 제철소를 밝히던 모든 조명이 꺼지고 기계들의 희미한 소음마저 완벽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완벽한 암흑. 마테오의 왕국을 지탱하던 빛과 소리가 동시에 사라진 것이다. 백도현이 해킹한 무전망에서는 적들의 당황한 고함과 욕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다. 뭐야? 정전인가? 비상전력은 왜 안 들어와? 그들이 만들어낸 절대적인 혼돈 속에서 유진은 야간 투시경을 내렸다. 녹색으로 보이는 세상. 이제 이곳은 그녀와 그녀의 팀을 위한 사냥터가 되었다. 그녀는 권기태와 함께 변전실을 빠져나와 거대한 강철의 미로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 심판을 위한 조용한 사냥이 시작되고 있었다. 블랙아웃 작전 성공 이후 월미도 제철소는 거대한 암흑의 미궁으로 변했다. 빛을 잃은 마테오의 부하들은 그저 소리를 지르며 우왕좌왕할 뿐인 길 잃은 양떼에 불과했다. 반면 야간 투시경을 통해 세상을 보는 유진과 그녀의 팀에게 어둠은 가장 완벽한 은신처이자 강력한 무기였다. 백도현은 해킹한 무전망을 통해 적들의 위치와 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유진과 권기태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지시했다. 3층 재강동 복도 5명이 손전등을 켜고 수색 중. 그들을 피해 2층 배관 통로로 우회해라. 배관 통로는 중앙 관제실 바로 아래로 연결된다. 유진은 한 마리의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바닥에 작은 쇠조각 하나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가볍고 정교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권기태 역시 특수부대원다운 절제된 움직임으로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들은 복도를 순찰하는 적들의 손전등 불빛이 만들어내는 춤추는 그림자들을 피해 거대한 배관들 사이로 몸을 숨겼다. 첫 번째 교전은 피할 수 없이 찾아왔다. 배관 통로의 출구에서 2명의 보초가 담배를 피우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유진은 권기태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권기태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음이 거의 없는 공기압식 마취총을 꺼냈다. 픽픽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2명의 보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스르륵 쓰러졌다. 유진은 그들의 몸을 신속하게 어두운 구석으로 끌어다 숨겼다. 불필요한 살상은 피한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구출 작전이었다. 하지만 중앙 관제실에 가까워질수록 경비는 삼엄해졌다. 마테오의 직속 부하들로 보이는 자들은 야간 투시경과 같은 장비를 갖추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암살이 아닌 정면 대결이 불가피했다. 7시 방향 적외선 감지 센서, 9시 방향 열 감지 카메라. 여긴 장난감 수준이 아니야. 권기태가 나지막이 말했다. 백도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젠장, 놈들이 군용 장비를 가지고 있었군. 내가 전산망을 교란시켜 30초의 시간을 벌겠다. 그 안에 돌파해야 해. 백도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이자 적들의 감시 모니터에 노이즈가 끼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유진과 권기태는 동시에 튀어나갔다. 권기태가 적들의 시야를 분산시키기 위해 연막탄을 던지고 유진은 그 연막 속을 총알처럼 뚫고 나갔다. 소음기를 장착한 그녀의 권총이 불을 뿜었다. 퍽, 퍽, 퍽. 그녀의 총알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둠 속 적들의 급소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치열하지만 짧은 교전. 연기가 거쳤을 때 복도에는 5명의 적들이 쓰러져 있었다. 한편 모든 상황을 CCTV로 지켜보던 백도현이 루프 영상을 걸어놓기 전까지 중앙 관제실의 마테오는 극도의 초조함과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부하들과의 통신은 계속 끊겼고 비상 전력마저 먹통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그 여자 강유진의 지심을 깨닫고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 묶여있는 유진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고함을 질렀다. 내년 딸이 지금 내 성에서 쥐새끼처럼 날뛰고 있다. 내 딸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릴 테다.
하지만 유진의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을 풍랑과 싸워온 바다 사나이였다. 그는 마테오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힘주어 말했다. 내 딸은 괴물들을 사냥하는 해병이다. 내 놈 같은 쓰레기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 순간 관제실의 육중한 철문이 폭발음과 함께 굉음을 내며 안쪽으로 날아들었다. 유진의 팀이 마침내 강철 심장의 마지막 문 앞에 도달한 것이다. 권기태가 설치한 소형 접착 폭약이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철문을 종이장처럼 구겨버렸다. 문이 날아가는 바로 그 찰나 유진은 이미 몸을 안으로 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떠난 섬광탄이 관제실 바닥에 부딪히며 귀를 찢는 폭음과 함께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눈부신 빛을 터뜨렸다. 순간적으로 시력과 청력을 상실한 마테오의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그 1.5초의 혼돈 속에서 유진의 움직임은 신의 경지에 가까웠다. 그녀는 번개처럼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결박을 단칼에 끊어내고 그의 몸을 거대한 제어 콘솔 뒤로 밀쳐 넣었다. 아버지, 엎드리세요. 그 외침과 동시에 그녀는 몸을 돌려 시력을 회복하고 총을 겨누는 2명의 부하를 향해 정확하게 더블 탭 사격을 가했다. 퍽퍽.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이 괴물 같은 년. 가장 안쪽에 있어 섬광의 직격을 피한 마테오는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자동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수십 발의 총알이 관제실의 기계들을 파괴하며 불꽃을 튀겼다. 유진은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 서버렉 사이를 구르며 응사했다. 치열한 총격전. 하지만 탄창의 한계는 명확했다. 양쪽의 총에서 찰칵하는 공허한 소리가 거의 동시에 울렸다. 총알이 떨어진 것을 확인한 마테오는 옆에 있던 육중한 쇠파이프를 집어들고 짐승처럼 포효하며 유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육체는 약물과 분노로 부풀어 올라 있었다. 유진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총을 버리고 오직 수십 년간 단련해온 자신의 몸과 기술로 거대한 폭력에 맞서기로 했다. 마테오가 머리를 부술기세로 휘두른 쇠파이프를 유진은 몸을 낮춰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그리고 그의 겨드랑이 아래의 급소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하지만 약물에 취한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다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유진은 그의 공격을 팔로 막아내며 그의 관절을 꺾으려 했지만 압도적인 체중 차이로 쉽지 않았다. 격렬한 격투. 두 사람의 몸이 부딪히고 기계 위로 나뒹굴며 관제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유진의 아버지. 그는 딸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그는 거친 바다로부터 가족을 지켜온 가장이었다. 떨리는 다리로 일어선 그는 벽에 걸려있던 비상용 소화기를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묵직한 소화기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유진의 목을 조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마테오의 등 뒤로 다가가 그의 머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쩍 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마테오의 거대한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순간 관제실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권기태와 백도현이 진입하여 쓰러진 마테오를 결박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제야 유진은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버지가 다가와 말없이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피와 땀으로 얼룩진 부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그때 제철소의 비상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갑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와 함께 최정훈 경감이 관제실로 들어섰다. 그는 처참한 현장과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부녀, 그리고 제압된 마테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이제부터는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오늘 밤 이곳에서는 불법 무기 밀매 조직 소탕 작전이 있었을 뿐입니다. 민간인이나 군인의 개입은 없었습니다. 강중령님은 오늘 밤 아버님과 함께 댁에서 푹 주무셨습니다. 최정훈의 눈에는 법을 넘어선 정의를 실현한 동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부축을 받으며 지옥 같았던 관제실을 걸어 나왔다. 동쪽 하늘에서 길고 어두웠던 밤의 끝을 알리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심판의 불꽃은 모든 것을 태우고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동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장엄한 일출은 지옥 같았던 밤의 끝을 선언하고 있었다. 강철의 심장에서 빠져나온 유진은 부상당한 아버지를 부축하여 최정훈이 마련해준 눈에 띄지 않는 승합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포항의 새벽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그들 가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풍경으로 각인될 터였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처절하게 확인한 가족만이 나눌 수 있는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위로와 안도가 담긴 성스러운 침묵이었다. 고향 집 마당에 차가 멈춰 서자 밤새 뜬 눈으로 딸과 남편을 기다리던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흙먼지와 피로 얼룩진 남편과 딸의 모습을 본 순간 그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한꺼번에 부둥켜 안았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다. 그 어떤 군사작전의 성공보다 그 어떤 명예로운 훈장보다 값진 가족이라는 이름의 완전한 승리였다. 그날 하루 유진은 강인한 해병대 중령이 아닌 그저 부모님 곁에서 상처를 보듬고 안도를 나누는 평범한 딸로 돌아갔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명진 게이트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월미도 제철소에서 체포된 마테오는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지만 최정훈이 들이민 수백억 원의 현금과 비밀 장부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살아남기 위해 그는 자신의 입을 열어 지난 수십 년간 자신에게 뇌물을 받고 뒤를 봐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의 이름을 닥치는 대로 불기 시작했다. 그의 폭로는 대한민국 사회의 치부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았다. 매일 아침 신문 일면은 현직 국회의원, 검사장, 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구속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은 경악했고 동시에 부패한 권력의 민낯을 파헤친 수사팀에 아낌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냈다. 수십 년간 포항을 지배해 온 마테오의 검은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붕괴했고 그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빛이 들지 않는 감옥 속으로 사라졌다.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일망타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정훈 경감은 경감에서 총경으로 2계급 특별 승진하는 파격적인 영예를 안았다. 경찰청장이 직접 그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는 임명식 날 최정훈은 잠시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는 임명식이 끝나자마자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반듯한 총경 계급장이 달린 정복 차림으로 아버지의 묘비 앞에 선 그는 비석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한참 동안 쓸어보았다. 그리고 품 안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정에 제가 대신 이루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짊어져 왔던 무거운 복수의 짐을 내려놓는 한 남자의 깊은 안도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유진의 조력자들 백도현과 권기태 역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들은 이번 작전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명예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옛 전우와의 의리를 지켰다는 사실에 만족할 뿐이었다. 유진이 부대로 복귀하기 전날 세 사람은 포항의 한적한 횟집에서 조촐한 자리를 가졌다.
이야, 우리 강 중령님 덕분에 오랜만에 심장이 쫄깃했네. 다음엔 좀 쉬운 미션으로 부탁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 서버 해킹해서 휴가 일수 늘려주기 같은 거. 백도현의 짓궂은 농담에 권기태가 받았다. 나는 이제 은퇴다. 내 장비들은 사람 구하는 데 써야지, 때려 부수는 데는 그만 쓰고 싶다. 유진은 말없이 웃으며 그들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두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전후 사이에 고맙다는 말이 어디 있나. 우린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 안 그런가, 백 팀장? 당연하지. 강 중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지휘관이시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호출하십시오. 하늘이든 바다든 사이버 공간이든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다. 그들의 우정은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던 전장에서 피어난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강철과도 같은 것이었다. 휴가가 끝나고 유진은 다시 포항의 해병대 부대로 복귀했다. 위병소를 통과해 익숙한 연병장의 흙먼지 냄새를 맡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보온 도시락과 함께 손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아버지의 글씨였다. 자랑스러운 내 딸 유진아. 아비는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이 늘 자랑스러웠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다. 내가 지키고자 하는 조국이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지만 기억하거라. 너는 강인한 군인이기 이전에 우리의 소중한 딸이다. 부디 몸을 아끼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사랑한다. 유진은 편지를 읽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시락을 열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과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소박한 반찬들.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식사였다. 식사를 마친 유진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해병들을 바라보았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땀 흘리는 그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보였다. 그들은 그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군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자 형제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추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바로 저들의 웃음과 저들이 돌아갈 가족들의 평온한 저녁 식탁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온몸으로 깨달았다. 유진은 지휘 통제탑에 올라 그녀가 늘 바라보던 동해를 응시했다.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와 그것을 묵묵히 받아내는 해안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어 안는 거대한 바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인함이란 모든 것을 부수는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를 기꺼이 방패로 내던지는 용기라는 것을. 추석날 귀향버스에서 시작된 악연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뻔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다.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가족이라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갑옷이 더해져 있었다. 동해의 푸른 파도는 그날의 모든 상처와 분노를 품어주듯 변함없이 장엄하고 평화롭게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 푸른 바다를 등지고 선 강유진 중령의 모습은 조국과 가족을 지키는 강철의 수호신처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